저는 이제 계속 행정법이란 행정 조직과 작용과 절차와 구제에 관한 법이다. 크게 봐서는 조직 작용 절차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어떤 위법한 행정 작용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방법으로 행정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행정 구제라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행정에 대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어, 실제에선 소송이죠. 예, 저희가 다 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위주로 다뤄야 되지만 그 행정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인 경우라든지 뭐 다른 경우도 포함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표제어를 행정구제법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구제법은 작용과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3주차에서는 이 행정구제법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4주차 지난주에는 전반적으로 뭐 조직, 작용, 구제, 뭐 절차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다른 법들을 좀 알아야지만 이해가 되는 내용들, 헌법, 민법, 형법 위주로 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2주차 때는 사실 행정작용법이 관련돼서 뭐 행정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특히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그중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위주로 해서 행정법에 대한 개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개관이죠. 조직과 작용과 절차에 관한 법이 행정법이고, 특히 구제법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작용법과 구제법이 많이 연결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행정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어쨌든 들어가는 거죠. 실제 그 행정작용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가 이제 하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걸 그려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때 한 번씩 한 땀 한 땀 제가 말하려던 내용을 좀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실 이거를 옆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세로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끔 그려야지 좀 더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예, 이 슬라이드는 제가 배포해드린 그 강의 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거를 제가 숨기려고 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의를 잠깐 일시정지 해놓으신 다음에 이걸 직접 한번 그려보시라고, 그려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배포해드리는 강의 안에는 아마 빠져 있을 겁니다. 이걸 천천히 보시면서 어, 이 내용을 한번 빠져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헌법 아래에 헌법을 제일 청점으로 해서 저희가 3권 분리 있지 않습니까?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입법 작용의 대표적인 것이 법률, 법률 제정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인 것이잖아요. 사법 작용은 법원에 행사하는데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공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구권을 확정시킨다든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든지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사법 작용. 입법이랑 사법은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간결한 편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내용이 바로 행정작용인데 행정작용의 대표적으로 행정입법과 행정처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아마 1주차 지금 한 달 내내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관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내용이 이걸 반드시 이제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작용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아 행정법에 저희가 탐구 대상이 행정 조직과 작용과 절차와 구제에 관련된 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구제에 관련된 거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해서 밑에 재판을 받는 작용인 것이니까 좀 연결된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 뭐 조직과 절차는 사실 여기선 잘 드러나진 않죠. 왜냐면 물론 행정에 이제 대통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밑에 뭐 장관 내려간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구조도에서는 조직에 대한 내용도 사실 빠져 있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서 작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나와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행정작용 중에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그리고 행정입법은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우리가 그래서 법규 명령 배우고 행정규칙 배우고 있을 때 아, 어쨌든 우리는 행정입법인 것이지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공통적인 속성이 있으니까 다른 행정 법규 명령 행정규칙이 다른 점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처분은 아니지, 처분은 아니지라는 마음을 그래서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개통도라고 하잖아요. 그 다른 어 다른 거로 분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입법은 일반적인 추상적인 규율, 법률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법률이 우리는 조문 형태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도록 문장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법률에 대해서 국회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법률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행정입법이 있는 것이고, 그와 다르게 행정처분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누군가를 콕 집어서 어떠한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게끔 하는, 때로는 뭐 권리를 발생을 시켜주기도 하겠지만 콕 집어서 누구한테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작용이 이제 행정처분입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6주차부터 주구장창 진도를 나갈 거라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는 계속 행정처분을 위주로 배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행정입법은 사실 오늘 배우는 게 거의 뭐 다라고 쓸 거예요. 2주차에 배웠던 뭐 그때는 이제 저희가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서 어디까지 법이냐, 어디까지 우리가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따져봤을 때, 그때 저희가 헌법이 하나 있었잖아요. 헌법이 있었고, 법률이 있었고, 법구 명령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맨 왼쪽에 헌법 한자로 되어 있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었고, 법규 명령까지 있는데 행정규칙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2주차 강의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법규 명령 옆에다가는 법규적 효력이 있구나, 국민의 기속권에 힘이 있구나,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행정규칙은 법규적 효력, 국민을 기속하는 힘이 없구나, X 표를 치시면서 이 구조도로 대통도를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규 명령 행정규칙,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속성을 가지면 안 된다.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저희가 3주차에 행정소송법을 좀 나갔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시간에는 사실 행정소송이라고 적어놨지만 결국엔 다 처분을 다투는 것이다.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특별히 항고소송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항고소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반대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오늘 배우는 행정입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이제 이 한계가 돼. 그러니까 오늘 행정입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거. 3주차의 강의에 비춰보면 행정입법은 법규 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간에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여러분, 4주차 강의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4주차의 헌법소송 시간에 배우셨던 바와 같이 행정소송이나 뭐 행정입법이나 행정작용도 공권력 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헌법소송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만,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보충성 요건에 막혀서 실질적으로 헌법소송 심판으로 구제받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이 행정입법을 다투는 것이 헌법소송 심판에서 뭔가 그 국민이 권리 구제받을 수 있는 특장점 중에 하나이다 라는 점을 저희가 4주차 강의에서 들으셨다고 하면 숙지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희가 아직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2주차, 3주차, 4주차가 다 나왔잖아요. 그 연결되는 내용이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 얘기를 듣고 계시면 또 이제 뒤죽박죽 다시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면 다시금 따져보는 거죠. 어쨌든 행정작용 중에서 대표적인 건 행정입법과 행정처분이고,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추상적 규율로서 누구에게나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법정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행정입법이라고 하고, 어쨌든 행정입법이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을 보충하는 선에 그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거,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을 법규 명령이라고 하고, 그게 법규적 효력이 없는 것을 행정규칙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이 내용이 오늘 계속 5주차 강의에서 반복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법규 명령이나 행정규칙 들어가기 전에 공통적인 속성으로서 행정입법을 좀 봐야 되잖아요. 행정입법을 잠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행정입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 법 집행으로서 행정처분과 구별된다. 행정처분과 행정입법을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행정처분과 행정입법을 반드시 구별하실 줄. 그러면 이 행정입법 자리에 법규 명령이 들어가나 행정규칙이 들어가나 어쨌든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 특징은, 행정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행정입법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각각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서 뭔가 다투려고 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직접 행정입법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계속 강조될 겁니다. 또 중요한 점은 행정입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종류로는 국민에게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따라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별됩니다. 이제 사실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장관한지를 어떻게 아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특별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별 기준에 관련돼서는 뭐 형식적인 헌법에서 예시를 하고 있는지 열거를 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서 형식설이 하나 있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는 실질설 그리고 법률의 습관 여부의 기준에 따라서 좀 보면 형식설이나 습관설이 좀 약간 명확한 측면이 있긴 하죠. 형식설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만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헌법에 없으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법규명령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근거가 있는지 여부만 따져보면 되는 거죠. 습관설도 좀 약간 명확한 측면이 있는데 실질설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법규적 효력이 있다는 논증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세 가지 해설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시라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이 법리가 흘러가게 될 거냐면 일단은 형식설에 출발해서 왜냐면 이제 간명하니까 형식설에서 출발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형식설을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 결과적으로 실질설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주된 논거로 습관설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습관설의 어떤 그 지금 포션이라고 하잖아요. 지지도가 많이 놀러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가지고요. 아무튼 이건 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법규적 효력이 있냐 없냐 OX만 가지고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이라는 표현은 강학상 책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실제 헌법 내용을 보던 어느 내용을 보던 간에 법규 명령 행정규칙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법규 명령이고 이건 행정규칙이다라고 해서 예, 그냥 네이밍을 이렇게 붙인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보는 현실에서는 어, 그게 진짜 법규 명령 행정규칙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일단 명령이 법규에 명령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행정처분에서도 명령과 허가를 제가 써놨기 때문에 아니 그 여기 명령이랑 저 위에 있는 법규 명령 어떻게 다른 거냐 예,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다 명령적인 속성이 가지고 있는 거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래서 행정처분에서 이 명령을 특별히 저희가 하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긴 하고요. 법규 명령도 어쨌든 이 명령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에서 또 이제 현재 입법적인 표현 측면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실제 법규 명령 행정규칙으로 보시면 안 되는 점이 있죠. 마찬가지로 뭐냐면 땡땡땡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법규 명령일 수도 있고 규칙이라서 규칙이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있어서 행정규칙인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법률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땡땡땡 규칙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그 규칙이 모든 다 해정 규칙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어려운 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우리가 보이는 어느 현실에서 행정 현실에서 이게 진짜 법규 명령인지 행정 규칙인지는 어, 그 이름만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다. 실제 내용을 따져 들어가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형식설이든 실질설이든 수권설이든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법규 명령으로 판명이 되면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이고 행정규칙으로 판명이 되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규 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간에 뭐 행정규칙이 법규 명령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죠. 분명히 뒤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봤자 행정입법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입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행정작용이지만 그래봤자 법률을 넘어설 수는 없다. 예, 행정입법이지만 행정입법이 법이 그렇다고 너가 법은 아니다. 법률은 아니다라는 점.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에 전속되는 것이고 예,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법규 명령 저희가 법규 명령 행정규칙 뭐 구별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런 이게 어쨌든 간에 행정 입법인 이상 그 장점도 일반의 추상적 규율로서 법률을 보충하는 거로서의 장점은 분명히 있긴 있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니들이 법은 아니다. 법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무슨 내용들을 다 하위 법령에
쏟아낼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 실제 행정 현실에 있어서는 법률의 모든 걸 규정할 수 없다 보니까 실제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하위에 이제 법규 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많은 이제 그런 법령들이 양산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행정 현실이 어쨌든 그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만 그 어쨌든 한계되는 상황에서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나오는 게 이 의회 유보의 원칙. 그러니까 법률 유보의 원칙에 좀 더 강조되는 표현으로서 이 법률은 의회가 직접 정하는 것이다. 네, 특히 중요한 본질적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 의회 유보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의회 유보의 원칙의 한계는 저희가 지금 행정 입법의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법규 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간에 왜냐면 이제 저희가 좀 계속 진도를 나가다 보면 법규 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가지고서는 구구절절하게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니까 뭐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래봤자 행정 입법에 행정자가 붙어 있는 이상 저희가 의회는 아니고 국회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가 아니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하다라는 점. 그래서 행정작용 양대산맥, 행정입법과 행정처분 중에 제가 행정입법을 좀 다룬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 그 반지의 제왕을 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면 영원히 사는 엘프가 있고 언젠가 죽는 인간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행정입법과 행정처분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항상 뭐 영구히 어쨌든 그게 폐지되지 않는 이상 뭐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아니면 다른 특별법이 존재하는 이상 계속 어느 자리에나 있을 것 같은 행정부 입법이 있고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봤을 때 이제 엘프랑 인간이랑 각각 어느 거랑 연결될 수 있게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면 그래서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영원히 사는 엘프가 행정입법 일반적 추상적으로서 어쨌든 특별하게 폐지되거나 위헌임이 뭐 밝혀졌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어, 사후 입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법령에 있지 않은 이상 행정 입법은 어쨌든 계속 우리가 법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법률을 보충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그 규범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엘프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고 행정규칙 아니 행정처분은 개별적 구체적이지만 특별히 어떤 처분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그냥 종료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다. 30일 지나면 어쨌든 그 처분은 끝난 거잖아요. 효력을 더 이상 어, 껍데기 남아 있겠지만 실제 집행적인 효력은 없잖아요. 30일 지났으니까. 언젠가는 죽는 인간과 닮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어와서 어쨌든 저희가 크게 봤을 때는 행정 처분과 행정 입법을 구별했는데 이제는 행정 입법으로 들어와서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을 구별한다고 보면 예, 이제 똑같이 이제 반지 제왕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그 백색의 이제 그 마법사가 있고 회색의 마법사가 있잖아요. 과연 누가 법규 명령이고 행정 규칙일까? 번지의 제왕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결국 이 간달프가 회색의 간달프가 나중에 백색의 간달프로 바뀌는 거. 예, 스포일러를 해드렸나요?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법규 명령이 어쨌든 더 센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에게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이고 행정 규칙은 없는 것이니까 대비해 본다고 하면 백색의 이제 그, 이 마법사가 법규 명령인 것이고 회색의 간달프가 행정 규칙이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회색의 간달프가 백색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걸 배울 겁니다. 이 회색의 간달프가 백색의 간달프, 그러니까 행정 규칙인데 법규적 효력이 없어야 되는데 있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긴 있다.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배워볼 예정인데 일단 배우기 전에는 일단 흰색과 회색의 차이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걸 강조해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원, 2주차 법원, 행정법 법원에 관련돼서도 이 내용을 다뤘잖아요. 행정법 법원, 행정법의 인식 근거,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에 있어서 종류가 헌법, 법률, 법규, 명령까지만 있고 행정규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점을 배웠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뒤에 뭐 자기구속의 원칙이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아니다라고 배웠잖아요. 2주차에 배웠던 이 슬라이드를 다시 또 이제 읽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법규 명령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명령은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에 법규적 효력
대외적 구성력, 국민이 지켜야 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있느냐? 예, 있으면 법규명령이고 없으면 행정규칙이다. 근데 이거와 다르게 아예 행정처분은 뭐냐면 개별적 구체적인 법 집행이다. 행정규칙도 일반적 수상적 규율이긴 한데 법규적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행정처분은 애초에 일반적 수상적 어떤 그런 이 스탠다드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개별적으로 누구에게 법적 효과를 가져오게끔 하는 특정의 어떠한 행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 법규 명령 행정규칙 행정처분을 구별로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법규 명령이 또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임명령, 예,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률에 위임받은 필요 없이 직접 행정이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집행명령이 있다. 예,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구별된다. 그래서 헌법 75조와 95조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법률을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 그리고 총리령, 부령을 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임명령, 집행명령. 근데 어쨌든 위임명령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이고 집행명령 법률의 근거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명령, 집행명령 둘 다 공익 법규 명령이기 때문에 법규적 효력이 있고 행정규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는 거. 집행명령을 보시다 보면 이제 행정규칙이랑도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명령은 그래도 어쨌든 법규 명령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행정규칙과는 분명히 다르다. 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되는 게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입법 중에서 법규 명령을 공부하고 있다. 법규명령의 형식은 이제 저희가 입법 내에서 배우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법률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입법부나 사법부, 행정 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사실은 법규명령 제정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여기서 행정작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행정입법이 법규명령이라고 적어놨지만 실제 분류상으로는 국회에서도 법규명령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법규명령. 왜냐면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법률이거든요. 이 법률을 보충하는 내용으로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요렇게 행정 타고 오는 거니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되게 중요한 입장인 거지만 사실은 이제 다른 기관인 심지어 직접 법률을 만들고 있는 국회에서도 스스로 국회 규칙을 만들 수가 있다. 대법원에서도 대법원 규칙을 만들 수가 있다.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규칙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아니 여기도 규칙이 나오는데 이게 행정규칙 아니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름만 가지고 볼 수 없다. 국회 규칙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법규 명령인 것이다. 왜냐? 헌법이 예정하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헌법 조문들을 다 열거해 드렸는데요. 보면 국회는 땡땡땡땡 하는 경우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법원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법률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이 규칙의 의미는 법규 명령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법규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에 대한 이 규칙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해서 행정규칙으로 보시면 안 되고 행정규칙이나 법규 명령은 어쨌든 간에 뭐 이름이 규칙으로 되어 있든 뭐로 되어 있든 간에 판단해 보니까 이게 행정규칙이고 그래서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거는 헌법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형식설적인 측면인 거죠. 일단은 직관적이잖아요. 헌법에 예정된 거니까. 그래서 국회도 되고 대법원도 되고 헌법재판소도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된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법규 명령이 분류표 상으로 우리가 행정입법이니까 행정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대통령, 총리령, 부령만 입장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상 이 법률을 보충하는 거는 관련된 소관 법률에 따라서 국회든 법원이든 간에 헌법기관들은 할 수 있게끔 헌법이 예정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 명령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행정법에서는 이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위주로만 보긴 하겠지만 헌법적인 측면에서 좀 더 넓게 조망한다고 하면 다른 이제 그런 권력기관들과도 헌법기관들과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어렵긴 어렵죠. 저희는 어쨌든 이제 건너뛰고
그냥 저는 행정이니까, 행정법이니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아는 감사원도 분명히 헌법에서 나온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근데 문제가, 예, 대한민국 헌법 97조에서는 감사원을 둔다는 표현만 있지, 감사원이 어떤 자기 소관 사무에 관련돼서 법률 보충하는 의미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앞에 이런 표현들, 다른 헌법 기관들은 분명히 규칙 개정권이 있는데 헌법에 명시적으로 있는데 헌법에 감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감사 원법 법률을 가보니까 법률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법률에서 위임해 주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저희가 총리령 부령으로 봤으니까 부령은 사실은 행정각부에서 발령하는 것이고 행정각부의 장이 장관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임제 한 명만 있는 독임제 행정청을 전제하고 있는데 오늘날 행정 현실에서 분명히 위원회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이 있다. 뭐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합의행정청이 뭐 금융위원회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장관급의 공정거래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뭐 방송통신위원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명히 부령 헌법에 예정되어 있는데 합의행정청은 이제 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예를 들면 그러면 노동위원회 법에 가보면 관련돼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구별 기준이라는 제가 계속 형식서 위주로 해서 헌법만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런 한계 사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감사원 어떻게 할 건데? 야, 그런 식으로 감사원은 법규명령 제정으로 관련된 권한이 없으니까 무조건 감사원이 제정하는 거는 다 행정 규칙으로 봐야 돼? 아니면 이제 뭐 그런 합의제 행정기관 헌법 예정 안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다 행정 규칙으로 봐야 돼? 이렇게 형식설의 그 한계가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의 지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봐서 특히 또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그 법규명령을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실질설 내지 수권설이 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인 것이고 결론적으로 우리 판례에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비록 헌법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예시적인 것으로 봐서 이렇게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 이런 각 조문들을 예시적인 것으로 봐서 감사원이든 이런 노동위원회든 방송통신위원회든 공정거래위원회든 이런 장관급의 합의제 행정청에서 법률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특히 그 개별 법률에 규칙상권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 그래서 제정된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규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합리적이긴 하죠. 그래 감사원 합의제 행정청 다 문제가 돼. 어쨌든 이거 인정 안 해버리면 되게 큰일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장관이 부령을 제정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굳이 행정규칙을 또 하냐 제정하느냐. 근데 그 행정규칙 제정했으면 의미가 있을 텐데 왜 부령으로 규정하지 않고 행정규칙으로 하는데 모법이나 아니면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둬서 법규명령처럼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논의가 분명히 나오긴 하거든요. 약간 이제 어렵긴 하죠. 물론 이제 여기서 자세히 다룰 건 아니지만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나 세 번째 시간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요건 잠시 또 이제 어려우니까 잊어주시고 다시 또 나오긴 할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식설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편하긴 편했던 거죠. 형식설이. 하지만 한계는 이런 감사원이랑 합의제 행정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판례에서는 헌법에 있는 규정을 예시적인 걸로 봐서 감사원이든 간에 이런 합의제 행정청에서 법규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공정거래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인정된 법규 명령에 대해서 성님 뭐 효력 관련된 절차를 살펴보면 일단 법제처의 행사를 거치고 특히 대통령령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관보에 공포돼서 그 뭐 공포 즉시 시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 기간을 경과한 다음에 시행일을 따로 둬서 시행일이 시행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법규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중요한 건 이제 그 법규 명령을 나눠서 집행 명령과 위임 명령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임 명령은 법률에 반드시 근거를 둬야 되고 집행 명령 법률에 근거 없어도 돼. 그래서 각각의 한계를 살펴보면 집행 명령은 먼저 살펴보면 새로운 법규 사항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법령에 속건 없이 제정할 수 있다. 그 반대 얘기는 법령에 속건도 없는데 새로운 법규 사항을 규정하는 집행 명령이다? 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위임 명령 같은 경우는 예, 어쨌든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지만 되는 위임을 해야 되고 그 위임의 내용이 포괄적이면 안 된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들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위임의 형식, 위임 형식 뭐 이건 뭐 하시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내용들은 국회 법률에서 직접 규정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수권 범위 내에서 상위 법령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제외 금지다. 요 관련된 각각의 요건들은 바로 디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뭔가 집행명령은 좀 간결한데 위임 명령은 약간 좀 그 요건이 좀 복잡하다. 요건과 한계가 좀 복잡하다라는 관점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시고 바로 그래서 위임 명령 한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의 법정리의 권한이 부여된다. 그래서 방금 봤던 감사원 규칙, 뭐 합의제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정되어 있는 규칙들은 위임이 가능하고 심지어 행정규칙도 위임이 가능하다는 건 이것도 뒤에서 보실 거라서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상위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이 규정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상위 법령 위임이 있다고 넘어가면 될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내용까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30조 2항에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그 법률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내용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내려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괄이행 금지 원칙은 누구라도 당의 법률로부터 규명령의 그 대강 이런 내치할 수 있어야 된다. 다만 조례나 정과 같은 경우 좀 약간 포괄적인 위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치적인 성격을 좀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예, 구체적으로 어, 개별적으로 직접 그 내용을 한정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제 사실 이렇게만 봐서는 또 쉽지 않으니까 개별 사건들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중요한 것은 이 법규 명령의 효력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제가 위임 명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위임 명령의 효력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이 한계를 벗어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효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것과 연결될 수 있는데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냐고 제의만.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용은 어, 어, 심지어 법률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법률적 내용을 규정하고 야 이거 네가 밑에 정하라고 했는데 받은 사람이 다시 또 그걸 수건 돌리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가 된 상해 법령이 만약에 위반이 밝혀졌다. 그렇다고 하면 그에 근거하고 있는 법령 시비 거부다. 상위 법령 위반되는 법규 명령은 왜냐면 배치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저촉되는 한도 무효긴 무효라도 따져보기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는 상위법을 적용한다. 근데 어쨌든 여기 다 허용하지 않는다, 위협하다 이런 내용들은 특징이 다 무효라는 것입니다. 위협하면 위법 이코로 무효가 되는 것이지 취소라는 얘기가 안 들어갔잖아. 저희가 이제 그 3주차 행정소송법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중요한 그 행정소송의 요건 중에 항고소송 요건 중에 하나가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90일 1년의 제소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취소 사유이고 어디까지가 무효인지가 명쾌하지는 않다. 명쾌하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웬만해서는 행정처분에서 일정한 어떤 효력이 없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게 되는 거니까 90일, 1년 이런 제소 기간의 제한이 나는데 이 행정처분이 아닌 이런 행정입법 영역에서는 위법하면 취소가 아니라 그냥 무효라는 거예요. 예,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에 관련된 논의들이 나올 수가 예를 들면 취소권자가 필요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필요 없다. 그리고 이 무효는
어떻게 보면 제가 4주차 민법 시간에서 좀 더 강조를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무효는 당연 무효이다. 취소는 누군가 주장을 해야지만 취소인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해 버리면 설령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넘어가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무효는 처음부터 애초에 없는 걸 보기 때문에, 예, 시간이 몇 년이 걸려서 밝혀지더라도 계속 무효인 것이고, 예, 결국엔 다 무효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어떤 연유 간에 여러 가지 위에 요구된 여러 내용들로 인해서 무효인 경우로 밝혀지는 경우에, 이후에 혹시 법 개정으로 어떤 그 하자가 치유될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는 소급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무효인 거기 때문에, 예, 치유가 되는 그 시점부터 치유가 될 수는 있어도,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점. 되게 굉장히 민법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하고 계셔. 일단 이런 이 행정 입법의 영역에서는 위법하면 그냥 다 무효로 보시면, 뭐 취소랑 구별하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는다. 하지만 행정처분, 저희가 이제 다음 주도 배울 중요한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의 영역에 있어서는 위법한 경우는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를 취소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취소는 취소권자가 특히 행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쟁송의 방법으로 인해서 다퉈야 되기 때문에 90일 1년의 제한이 걸린다. 하지만 이런 법규 명령, 행정 입법의 영역에서는 위법하면 그냥 그게 자체가 무효인 것이지, 여기는 위법한 법규 명령이 적혀 있지만 행정규칙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위법한 행정규칙이 있다? 그냥 무효인 거예요. 그냥 기초부터 무효인 것이기 때문에 떤 취소라든지 뭐 뒤에 행정 취소가 뭐 하자가 치유된다는 이런 개념이 등장할 수 없다. 그냥 처음부터 당연 무효인 것이다. 애초에 무효인 것이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규 명령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래서 제가 사법적 통제 방법으로 보면, 어쨌든 법원에 의한 통제 방법으로서, 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신 구체적 규범 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 밑에 이제 일단 1번 말고 2번 먼저 보시면요. 그래서 부득불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소송 심판이 강조되고 있긴 하다. 예, 이런 사법적 통제 방법. 그래서 어쨌든 이 법규 명령은 행정 입법이고 행정이 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에 대한 거를 어, 행정 밖에 통제하는 방법이지만, 이제 밑에 있는 사법부에서는 법원 재판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구체적 규범 통제 옆에다 반드시, 하지만 항고 소송, 그 행정 입법 자체, 법규 명령 자체에 대한 항고 소송은 안 된다. X. 일단 적어 놓으시고요. 물론 디슬라이드 나오긴 하겠지만, 예. 그래서 헌법소송 심판 같이 받아야 측면. 이제 의회에 대한 통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면 또 이제 이 사망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 18일 날,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신설된 조문이기 때문에, 보시면 행정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이나 집행하기 위해 위임 명령이나 집행 명령이든 이런 그 사항을 담고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령이고, 사실 이제 훈령 예교 고시는 이제 행정규칙이거든요. 이게 배제되었을 때는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리포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 법규 명령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상임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조문을 더 찾아보시면, 실제 그래서 검토한 사실이 있어서 검토 보고서를 출하면 국회가 이에 대해서 또 뭔가 답변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98조의 이 조문이 좀 풍부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98조의 국회법 98조 2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고, 특별히 또 2020년 작년 2월 달에 개정됐기 때문에 굉장히 신설된 조문들 위주로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행정 입법, 법규 명령도 행정 입법인 것이 행정 외부에서 국회가 통제하는 방법, 또 밑에 있는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내용도 좀 보시고. 하지만 또 이렇게 98조 2에 대해 있어서는 이런 이제 오히려 행정부가 뿔나서 왜 국회가 이래라 저래라 또 하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뭐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남편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행정 스스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통제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상급 행정청, 예를 들면 이제 그 총리령, 부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감독권을 행사했을 거 아니에요. 부령이라고 하면 총리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올려서 여러 이제 그 국무위원들을 통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을 통해서 내부 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특별히 다른 또 이제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법제처의 심사를 받는다든지,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칙기본법을 통해서 규제개혁위원이라는 곳에서 또 그런 권고적인 효력으로서 뭔가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행정심판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어쨌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다 보니까 심리 재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심판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이런 그 행정 법규명령에 있는 내용들이 좀 근거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시정 조치, 그러니까 시정 조치 요청이잖아요. 요청, 뭐 개선 권고, 그냥 의견 개진인 것이죠. 이게 어떤 뭐 직접 이거에 대해서 직접 그 효력에 대해 당부를 판단하는, 마치 헌법재판소처럼 뭐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조심스럽게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내부적 통제 방안을 두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입법은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편, 여기 법원에 의한 통제에서 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거, 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면, 헌법 제 107조 2항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명령 규칙 처분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이겠죠. 그리고 행정소송은 처분에 대한 걸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직접 이 행정 입법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행정 입법과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 다투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전제가 되는 행정 입법에 대해서 재판부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아이, 그 재판장님, 이거 제가 이런 처분을 받아서 행정소송 제기 중인데 그 근거가 되는 이 명령 규칙 법규 명령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얘기하면 처분에 대한 걸 다투면서 플러스 알파로 규범에 대해서 법규 명령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령 규칙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명령 규칙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게 앞에가 법규 명령이고 뒤에가 행정 규칙이다 이게 아니라 명령 규칙 합쳐서 저희가 법규 명령으로 보고 있거든요. 법규 명령으로 보셔야 되고, 여기가 행정 규칙, 앞에가 명령이라고 해서 법규 명령이고 뒤에가 행정 규칙이 아니라 명령 규칙이 합쳐서 법규 명령인 것이다. 일단은 이 조항의 취지, 전반적인 취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아무튼 간에 법규 명령이 문제가 되면 그 법규 명령에 대해서 이러한 판단을 곁다리로 플러스 알파로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항고소송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왜냐면 이제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하지만 행정처분으로 될 수만 있다고 하면 고마운 경우들이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판례에 있어서는 땡땡땡땡 고시라든지 뭐 땡땡땡땡 뭐 조례라든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법규 명령으로 보이는데 판례가 보기에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처분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처분적 법규 명령이면 처분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정된 케이스가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게 이례적인 케이스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법규 명령이 다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왜냐 행정 입법인 것이잖아요. 행정 입법인 것이라서 애초에 분류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이제 그 행정 입법으로 인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정 처분이 있으면 처분에 대해서 다투며다가 그 재판부에 같이 판단해 달라고 하면서 구체적 규범 통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약간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가 있다. 왜냐면 헌법소원 심판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는 되거든요, 법규 명령이.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기본권 침해 지속성이 인정되는지. 그러니까 법규 명령이 이로 인해서 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면, 방금 여기 내용이 구체 규범 통제가 처분이 존재하고 있는데, 처분에 대해 다투면서 그 전제가 되는 행정 입법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면 이게 안 된다고요, 헌법소원 심판이. 왜냐면 처분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헌법 시간에 내올 내용이라서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어 좀 약간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 하지만 직접 그 어떠한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그 행정 법규 명령의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 규정에 어떤 보충하는 의미로 기능한다든지, 직접 어떤 권리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든지라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뭐 예외적으로 기적성을
인정돼서 공권력 행사성 인정 대상이 인정되는 거니까 헌법소원 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헌법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헌법을 지난 4주차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그렇게 짧게 한 30분 배워서는 헌법을 다 배웠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거라서 일단은 넘어가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걸 다 완벽하게 이해하시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으로 통해서 반드시 이제 최 체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단은 이렇게 뭔가 이런 거 통제하는 방법으로 크게 의회가 통제하고 사법부가 통제하고 행정 내부가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중에 사법부가 통제하는 방법 중에서 뭔가 뭐 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뒤에 있는 요 내용들까지도 어 반드시 꼭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슬쩍 넘어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98조 2라는 이런 조문들이 있었네요. 국회법 98조 2라는 신설도 됐고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만평도 나오고 TV도 나오는 거 보니까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국회법 98조의 2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 것 같다라는 거 정도는 오히려 이거는 아셔야 될 필요가 있죠. 이거는 이번 기회에 하셔야 되고 보는 김에 법제처나 규제개혁위원회, 중앙행정심판이 요 명칭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한번 보시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4주차 강의의 헌법 관련된 내용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게 쉽게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만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 한번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저희가 다시 돌아가 보면 행정 입법과 행정 처분은 반드시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행정 입법은 일반적인 추상적인 어떤 규율이고 법률을 보충하는 의미에서였던 것이고, 행정 입법 내에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있는 것이고, 그거 완전 다른 게 행정 처분이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누구에게 콕 집어서 법적인 효과, 그게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든 법적 효과를 가져오게끔 하는 어, 좀 중요한 법적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행정 처분을 다투는 것이랑 어, 행정입법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인데, 보통 행정처분의 전제가 되는 것들이 구체적 어떤 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률과 또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예, 법규 명령까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아무튼 간에 그 법률이든 법규 명령이든 거와 결부되어 있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자를 다투면서 행정처분 자체에 대해서 뭔가 그런 행정법 위반,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든 뭐든 간에 뭐 재량권 일탈 남용이든 다툴 수 있지만 따지고 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거 법령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일단 처분이 있으니까 행정 처분이 있으니까 항고소송 제기하면서 곁다리로 플러스 알파로 또 법규명령도 같이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 규범 통제인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법규명령 자체에 대해서 다투고 싶은데 법규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 대상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행정 처분이 안 되니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으로 갈 수가 있다. 하지만 근데 처분을 예정하고 있어? 지금 대전제가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은 안 될 공산이 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실적으로 권리 구제의 효과는 국제규범 통제 1번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처분이 계부되어 있으면 일단은 뭔가 잘 안 되는 거죠. 처분 자체를 다퉈야 되는 것이지 관련된 행정 입법을 다투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나마 헌법에 예정하고 있는 방법이 국제규범 통제 방법 104조 2항에 대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그거 자체를 툭콕 집어서 물어본다기보다 처분을 다투면서 플러스 알파로 규명령에 대한 것도 같이 판단해 줘라. 법원에서. 그게 이제 국제규범 통제에 대한 내용이고, 콕 집어서 헌법소원 심판을 던질 수 있는지를 가보면 공권력 행사는 인정되는데, 대상은 인정되는데 다른 요건으로서 직접소송 인정에 있어서는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예외가 있긴 하죠. 예외가 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내용은 헌법 시간에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일단은 뭐 그런 거랑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결국에는 행정 입법과 행정 처분이 제가 왜 계속 강조드리냐면 이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 이게 내용이 헷갈리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게 한 번에 이해되기가 쉽지 않겠지만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듣는다고 하셨을 때 행정 입법과 행정 처분 이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일단은 이거는 법규 명령, 행정 입법 중에서 법규 명령에 대한 내용을 다투면서 다투는 공부하면서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은 이게 너무 많이 이제 그 제가 많은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까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시간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행정 규칙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